소개한 교수님들이 또 계셨었고, 학교 단위에서 실천한 것은 아마 이제 저희가 처음인 그룹인데,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치유적인 교육, 좀 그런 부분을 좀 특화해서 연구하고, 지금 성장학교 별이 2002년에 시작해서 지금 한 23년 차 이제 들어갔는데, 현재 한 학생이 한 60명 정도 함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봉천동에 있다가 당산동으로 그 부동산 임대료의 급증으로 인하여 저희는 이제 도시에서 한 건물을 독재로 쓰거든요. 예. 이제 하여튼 60명의 학생들과 구성은 좀 예전과는 달라졌는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태욱 선생님이 부모교육 몇 번 부탁하셨는데 제가 어쨌든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거절해서 약간 죄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마침 시간이 닿아서 부탁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 만나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20몇 년 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학교 많이 가봤고 또 대안학교 학부모님들 교육도 많이 해봤어요. 예.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만 예전에 이유학교 학부모 아카데미는 꽤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매 기수마다 학부모님들 분위기에 따라 학생들 분위기도 다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학부모의 분위기 괜찮죠? 네, 좀 흥할 기운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이 현재 저희에게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얘기 시작할까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절반 정도가 알고 계시대요. 예. 저의 강의나 책을 읽어보신 분이 한 20%고 들어는 봤다는 분이 또 한 나머지여서 저를 전혀 몰랐다는 분이 한 4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제가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얘기 했으면 좋겠냐 아마 설문조사 하신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학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조금 더 많고, 그 다음 이제 아이들 이해를 두 번째 질문하셔서 애들하고는 크게 약간 문제가 없으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들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더 많으셨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관심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모님들이 어쨌든 조금 더 많아요.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부분 알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적고, 잘 지낸다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열망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약간 여기서 제가 여러 통계를 슬라이드에 담아오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약간 좋은 부모가 더 되고 싶어 해요. 이렇게. 그리고 자녀의 인생이 나의 영향에 크게 달려있다라고도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태욱 선생님 말씀하신 다른 나라의 대안학교의 여러 행사를 가봤는데 청소년 학교의 행사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최고로 많이 오고, 다른 나라 청소년 학교 행사에 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저희보다 훨씬 더 낮더라고요. 맨 친구들만 잔뜩 있고,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인이 더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부모님들 좀 계시고 나머지가 다 애인이다 이런데, 저희는 어쨌든 부모님들의 참여, 부모님들이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시는 열망이 되게
높은데요. 사실 이제 완벽한 부모란 없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좋은 부모라 이런 개념을 써요. 예, 영어로는 good enough. 퍼펙트한 것은 없고, 이제 충분히 좋으면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실수 한 번도 안 하나요? 실수 계속 하나요? 예, 실수 계속 하는데 고쳐가면 된다. 실수 안 하는 부모란 사실 이론적으로나 있지 현실은 없다. 예, 어제 싸웠다. 다 그렇다. 오늘 화해하면 된다. 예, 민감하고 반응 잘해주고 비교적 일관적인 부모. 이게 좋은 부모의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PMR이라고 해가지고 펄시브, 애가 어떤지 잘 감지하고, 아이가 노랑머리를 염색했는데 염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알고, 노랑머리가 왜 로 염색했는지에 관해서 아이가 말하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약간 이해가 몇 번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다음 방학에는 빨간색으로 한다고 할 때 알았다, 미리 얘기만 해달라, 그런 PMR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족 치료하는 학자가 좋은 부모라고 애들이 말하는 부모들의 특성은 네 가지더라. 그래서 이제 페이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P가 플레이풀. 어쨌든 애들은 친하고 잘 놀아주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하죠. 두 번째는 acceptance. 잘 받아주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하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스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좋으세요? 노우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예스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더 좋아하죠.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curiosity. 내가 뭘 한다고 하면 그딴 거 왜 하냐 그러지 않고, 되게 궁금하다. 이제 그런 호기심을 갖고 대해주고, 그 다음에 E는 empathy, 공감을 잘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좋은 부모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좋은 부모는 좀 더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 좋은 부모보다 청소년기 때 좋은 부모는 조금 힘든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시비를 걸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청소년기 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청소년기 자녀를 되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청소년기 때 놀아봤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놀면 좀 귀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진료할 때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는 부모님들은 놀았던 부모님들이 많아요? 안 놀았던 부모님들이 많아요? 안 놀았던 부모님들이 많아요. 안 놀았던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이 높아요. 이렇게. 놀았던 부모님들은 설마 나 논 수준으로 놀진 않겠지? 약간의 걱정이 있지만 그 어떤 선까지,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그래도 뭐 괜찮은데? 집은 안 나가잖아. 이러면서 이제 좀 아이를 견뎌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훨씬 더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웬만한 건 그가 알아서 하게 하라. 저희는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청소년기 때도 개입을 많이 하고, 청년기 때도 개입을 많이 하고, 결혼 후에도 개입을 많이 해서 약간 아시아가 부모하고의 독립이 어려운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아이들은 독립하고 싶어 하고요. 기숙사 학교를 가는 애들은 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대안학교를 지망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기숙은 싫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살면서 다니겠다. 그런 애들이 있고, 난 기숙이 좋다.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독립심이 있는 친구들인데, 독립을 준비하는
시행착오를 잘 견뎌주는 게 중요하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자립심을 길러주고 사회의 여러 면을 경험하도록 돕고, 그런 과정에서 자녀의 이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부모인데,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울타리를 잘 쳐주는 어른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너무 낮고 넓은 울타리를 치면 아이들이 자기 절제가 어렵고 자기 조절이 어렵고 규범이 잘 안 세워지는 아이가 되겠죠? 청년기 때 힘들겠죠? 반면에 너무 좁고 너무 높은 울타리를 쳐서 살면 해본 것도 없고 억압되고 갇혀 살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겠죠? 근데 여기는 울타리가 좀 그래도 넓은 편에 속하시는 부모님들인 거죠? 네. 그리고 좀 해볼 거 해봐라. 뭐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나는 아니지만 애가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산다. 그래서 애가 울타리를 넓혀놨거나, 부모님 나 좀 울타리를 넓게 갖고, 아이들이 다양한 거 해보고 컸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들인데, 다양한 게 해보면서 넓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러면 또 애들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를 보냈지만 또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거면 왜 보냈냐.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기는 거리의 변증법이라고 할까요? 내 아이와 적정한 거리를 계속 조율하며 사는, 이제 약간 줄다리기 같은 삶이다. 그게 이제 청소년기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우리 새벽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전 질문을 주셔서 사전 질문을 좀 봤어요. 네, 사전 질문을 봤는데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부모님의 질문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해하지 마셔라 라고 해서 미국의 유어 아돌렌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기 때 큰일이다, 괜찮다, 좀 더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급에 따른 여러 증거와 또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 10가지. 서로 너무 미워하고 있나요? 그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가끔 자녀가 대화를 청하나요? 돈 달라는 거 포함이에요. 돈 달라는 거 포함해서 대화를 청한다. 뭐 사이가 나쁘면 돈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나요? 그렇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매우 우려해요, 이렇게. 청소년기 자녀는 초등학생과 달라서 뭐 하자 그러면 나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매력이다. 두 번째, 또 전적으로 부모 말을 안 듣겠다 이러나요? 엄마가 똑바로 말하면 내가 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전적인 반항이나 전적인 수용을 모두 걱정하는데, 대안교육하거나 진보적인 교육학자들은 뭘 더 걱정할까요? 전적인 수용을 더 걱정할까요? 전적인 반항을 더 걱정할까요? 전적인 수용을 더 걱정해요. 그게 청소년기에 고유의 어떤 주체성, 정체성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더 걱정해요.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제일 힘든 아이들이 이것저것 대충 다 조금 해봤는데 특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제일 걱정이에요. 차라리 뭐 하나 좋다, 공부 안 한다, 그거 하겠다, 이런 애들은 삶에 에너지가 있고 조율해주면 되는데,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할 것도 없지만 뭐 해야 될지는 난 모르겠다, 이런 주체성, 자기 정체성을 청소년기에 잘
형성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큰 어려움이다. 공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서 대학도 가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서 대학 가서도 또 상담하러 와서 뭐가 고민이냐,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결혼할 때쯤 와서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의존적인 삶을 이제 끝없이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걱정인데요. 또 되게 중요한 사실, 집에 오죠. 몇 시에 들어오는가는 다양하지만 집에 와서 대체적으로 잔다. 사회적 규범을 모두 잘 지키나요? 가끔 어기나요? 네. 이 사회적 규범을 가끔 어기는 특권이 사실 청소년기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담배 한번 펴본다. 술도 먹어본다. 표정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 이런 거 되게 걱정하시는데 제발 그래라. 저 미친 듯이 뭐 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다라는 게 또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아주 중요한 이제 특징이에요. 끝까지 해봐라 한번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가 끝까지 안 해요 또. 엄마가 말릴 줄 알았다. 어느 정도 하면은 사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있는 아이들은 별 걱정이 안 돼요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애들이 제일 걱정이죠. 이렇게. 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또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인생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여기 마지막이 좀 틀리지 않았냐. 어떻게 해요? 부모들과 지내는 것을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게 아니냐.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즐겁게 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거는 그러면 좋겠지만 발달적 이제 아이가 발달해 간다라는 그런 발달적 과제상 사실 집돌이냐 뭐 마마보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친구랑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칭찬해주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넌 어떻게 집에만 오면 우리랑은 안 있고 친구하고만 있냐. 그거는 되게 행복한 비명이에요. 넌 어떻게 집에 와서 나가지 않고 우리하고만 있냐. 그게 사실 더 걱정이에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청소년기에 반드시 얻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질문의 내용이 청소년기를 버티려면 정신적으로 어떤 무장을 해야 되고 약간의 명언을 소개시켜달라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에 관해서는 이제 위니캇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성숙한 성인은 청소년을 대할 때 자신의 성숙함을 믿는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청소년을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이와 어른은 모두 살기 위한 긴 결투를 해야 한다. 아이가 사랑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증오도 다룰 줄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사랑을 하려면 미워하는 순간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무 밉다. 그런 순간도 필요하다.
미워하는 경험을 잘 극복해 본 경험이 없으면 연애할 때 싫어지면 헤어진대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도 갈등을 해결하느니 그냥 친구 관계를 끝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밉지만 미움도 사랑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언제 그런 걸 느끼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제 새벽까지 싸웠지만 엄마가 아침에 밥을 차려줬다. 자기가 하도 대들어서 밥도 주기 싫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밥을 차려주더라. 그러면서 잘 갔다 와라. 자기는 자기가 부모였으면 안 그랬을 것 같다.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서 죽어라는 아니지만 좋은 말 못 해줄 것 같다. 근데 죽도록 미워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래도 또 다시 관계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아이들이 미움도 사랑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아이가 성숙하게 되려면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좋은 환경이라 하면 뭘 말하죠? 신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품어주기와 버텨주기 그리고 성장을 필요한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30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굉장히 원로 우리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이 청소년 진료하는 거에 관한 자문을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받아야 되는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저한테 닥터김 시간이 해결해줘. 청소년 환자는 시간이 해결해줘. 그냥 듣기만 해. 잔소리 하지 마. 듣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잔소리 안 하시고 그렇게 살려니 힘들겠다 하는 동안에 아이가 스스로 좋아진다. 어른이 청소년을 포기하면 청소년은 갑자기 어른이 된다. 좋은 어른이 될까요? 좋지 못한 어른이 될까요? 잘못된 어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고 너 좋은 대로 하니까 네가 해. 난 몰라. 여기까지야. 이러면 애가 갑자기 자수성가하는 애로 바뀌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는 원치 않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아이들이 진짜로 바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부모가 하자는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럴 때 그냥 방해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바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걸 바랄까요?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걸 바라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난 그것까지 못한다. 그냥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러면 애들이 고맙다. 겉으로는 그래도 속은 되게 상처받아요. 이렇게. 경계를 시험하는 청소년에게 어른이 하는 일은 경계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부모님들하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청소년이 되면 부모가 만들어줘야 할 7가지 경계가 있다. 귀가 시간, 용돈, 친구관계, 사랑, 연애, 그리고 공부,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의복, 외모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 부모님들이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맨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맨날 싸우는 주제가 모아보니까 7가지더래요. 7가지. 기가, 시간, 용돈, 좀 전에 말씀드린 7가지. 이제 그것을 잘 다루는 비결은 부모가 선빵을 날리는 거다.
어떻게 선빵을 날리냐. 너 청소년이 됐으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을 텐데 어른이 되기까지 같이 사는 동안에 우리 집은 이렇다. 귀가 시간은 저녁 학원 끝난 후 1시간 이내다. 용돈은 이만큼이다. 이런 울타리를 쳐주는 일을 부모가 해주면 애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주랴? 이제 협상하면서 서로 이제 경계를 만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이의 발달은 서두를 수가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며 대신할 수도 없다. 격려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대신 커줄 수는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대안학교 학부모님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대신 다니고 싶다. 너 나와라. 내가 대신 다니겠다. 또는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인데 왜 그밖에 못하냐.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미죠. 오로지 성취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미성숙은 허용되어야 하고 미성숙을 사용해 봐야 성숙해진다. 사랑의 과잉은 결국 사랑의 결핍을 만든다. 아이의 속도에 맞춰야 할 뿐 억지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뭐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 하고 부모님들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분이 질문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학교 생활 중에 불편한 사람이 생겼고 불편한 학생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건 여러 가지 많은 단순한 질문이지만 시사점이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요즘 아이들에 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는 요즘 아이들이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고민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다를 때도 있어요. 제가 하는 별학교나 제 진료실이나 제가 또 다른 청소년 활동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서 다음 중 어떤 주제가 제일 큰 주제를 차지할까요? 1번 가족과의 갈등, 2번 친구하고의 갈등, 3번 공부 갈등, 4번 뭐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런 학교 싫다. 이런 4개의 주제 중에 한 주제가 요즘 아이들은 압도적으로 커요. 이렇게. 자, 손가락으로 1번 가족, 2번 친구, 3번 공부, 4번 학교.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무슨 선행을 해오셨나. 답은 2번이에요. 친구 문제. 그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왜 중요한 이슈냐면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고 연결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현재 굉장히 외로운 커뮤니티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좀 외로움을 아시나요? 이제 애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들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제. 자기네 세대는 오히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가족의 규모도 줄어들고 친척들하고도 잘 만나지 않고 친근한 인간관계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공교육 학교가 관계에 조금이라도 초점을 맞추나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나요? 몇몇 혁신학교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관계에 관심 가져주는 학교는 사실 현재 거의 없는데 이런 이제 대안학교에서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하지만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도 늘 함께 상의하고 상담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친구 문제를
어떨 때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아주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 엄마, 아빠, 미치겠어. 이러면은,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부모님들하고 얘기 못 하겠다라고 짜증나서, 상담사나 의사를 찾을 때 하는 말들이 부모님이랑 얘기 못 하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기 힘든 청소년 자녀에게 땡교를 하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해서 땡교는 뭘까요?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좋은 청소년기 자녀의 좋은 부모들은 대체로 길게 말할까요? 별로 말하지 않을까요? 별로 말하지 않아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청소년 관련 영화를 보시거나 하면은 다 말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되게 너무 좋은 부모님들이어서 자녀에게 자꾸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이리 와봐라.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럼 애들이 됐다. 아니 좋은 얘기를 해주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좋은 얘기도 아빠가 하면 나빠진다. 그리고 일단 짧게 말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얘기를 하긴 해요. 부모님에게. 근데 꼭 답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꼭 답을 주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답을 주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길게 말하면 애들이 됐다. 이러면 또 상처받아요. 내 말은 말이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됐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들어주고 그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또 질문하면 그때 또 짧게 말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저 앞에 졸업생을 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꽃길만 걸어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 말을 되게 두려워요. 이렇게 인생은 꽃길만 있어요? 가시밭길이 더 많아요? 그래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가시밭길을 좀 짙게 걷고 약간의 꽃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현실이죠. 이제 여기 좋은 학교에서 좋은 경험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아니 좋은 학교에 보냈는데 왜 그런 친구 문제가 생기냐.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제거해달라. 이래서 우리 아이는 힘든 인간관계 일치 안 하고 좋은 인간관계만 하면서 행복한 추억만 갖게 하고 싶다 이러면 행복한 추억만 사실 갖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싫은 친구를 부모가 제거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랑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없죠. 이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살아보는 법을 얘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이렇게. 품으시면 되고 아이가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 어른의 역할인데 얘들이 이제 자기 부모에 관해서 K 꼰대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K 꼰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한 방에 솔루션을 주는 경우가 K 꼰대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렇게. 친구 때문에 학교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러면 때려쳐. 좀 내가 그러자고 말한 게 아니잖아. 힘들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행동지향적이면서 궁극적인 결론을 빨리 내리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애들이 됐다. 괜히 말 꺼냈다. 미안하다. 없었던 일로 치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공감이 중요하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이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고, 두 번째,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인지 말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는데 이게 약간 너무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너는 어떤 인간이 스트레스야 너한테는? 모든 아이들이 스트레스야. 말을 먼저 하지. 뭐 그런 면들이 너한테 스트레스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힘든데 너 또 그런 친구 때문에 힘들게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그래도 야 어떻게 견디냐 걔랑 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름 잘하고 있네 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대화가 이어지면 정말 다행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혹시 뭐 내가 아빠도 엄마도 안 좋은 인간이랑 지내봤을 때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방법을 말해줘? 말해줘 그럼 얘기해 주시면 되고 됐다. 그러면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한 도움이다. 여기까지 6번 주거니 받거니가 됐다면 거의 충분히 좋은 부모다. 여기까지는 오시나요? 네. 두 번째, 이 좋은 대안학교일수록 다양성을 많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하게 하는 것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제 문화가 일반적이지만 속마음으로 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청소년식이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은 해야지만 또 똑같은 애로 취급하면 또 기분 나빠해요. 이렇게. 여기는 아마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나의 개성을 더 존중받고 싶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사이에 큰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관계상의 어려움을 그러면 혼자는 외로운데 함께는 힘들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혼자 있기도 싫고 함께 있기도 싫다.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의 일반적인 모토에 아마 우리 친구들 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즘 우리가 여러 형제를 겪고 크지 않잖아요. 형제가 많은 애들은 집이 너무 지겹다고 얘기하죠. 이제. 6남매, 7남매 크면서 정말 5째, 4째 이런 분들은 아주 힘들었다. 그렇지만 사회에 나와보면 인간관계를 다 거기서 집에서 이미 배웠다. 그러는데 요즘은 인간관계를 집에서 배웠다는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다 학교에서 형제의 과거에 우리가 형제와 겪었던 갈등을 학교에서 겪어요. 이렇게. 그래서 싫고 밉고 뭐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결등을 겪는데 아이들은 같다고 하면 싫다고 하고 너무 다르다고 하면 또 불안해한다. 어쩌란 말이냐. 청소년은 청소년처럼 행동한다는 특성이 있고 그렇지만 행동의 색깔은 모두 다르고 비슷한 부류로 느끼는 것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비슷한 부류라는 것은 화가 나기도 한다. 그냥 그러려니 한다.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네, 변덕 부릴 때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변덕은 청소년의 상징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때 다르구나 너는 하고 넘어간다. 좀 일관되게 해라. 일관된 것은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가서 그때부터 조금씩 일관돼지지 그 전에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고 싶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고 싶기도 하다.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중간에 잘 멈추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지 좋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미룬다. 이제 미루기는 아주 큰 주제예요. 큰 학문이에요. 이 미루기로 베스트셀러 낸 분도 되게 많아요. 종류별로. 못해서 미루는 사람들에 관한 책도 있고요. 또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들의 책도 있고요. 우리 동료 의사 중에 문요한 선생님이라 굿바이 게으름으로 첫 번째로 베스트셀러 제자가 됐던 책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게으른 청소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떤 청소년들이냐? 알고 보면 못하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못하는 애들이고 또 절반은 하기 싫은 거지. 그걸 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것과 할 줄 모르는 것과 게으른 것은 우리가 구분한다. 게으른 것은 주로 부도덕하는 거예요. 부도덕. 좀 책임감이 없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애들의 비율이 절반이 안 돼요. 이렇게. 공교육에 오래 쩔은 애들은 더욱더 그랬지. 못하냐? 네, 남아. 그러니까 못하냐? 아니요, 할 줄 알아요. 잽싸게 옆에 애 거 보고 딱 한 다음에 빨리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저 그거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해요. 되게 두렵게 생각해요. 두렵게 생각해. 이제. 그런 이제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저 이거 못해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얘가 잠재적인 좋은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오답 노트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이렇게. 오답 노트를 열심히 쓰고 보여주고 자기가 틀린 것을 덜 창피해하고 틀린 걸 고치는 애들은 훌륭한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때부터 틀렸다고 그러면 쫄고 어떻게든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부모님이 문제집 답안지를 찢어서 없애도 친구에게 같은 문제집 가진 애들 섭외해가지고 답안지를 구입해서 정답을 체크해놓는다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애들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애는 다 못한다고 한다. 하기 싫은 애들이 안 하는 것은 반항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는 반항하나요? 부도덕하나요? 약간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다 섞였나요? 근데 이 중에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사이가 나빠져요. 왜냐하면 나쁜 놈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할 줄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되죠.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못하는 애들이 왜 못하냐라고 할 때 요즘 뜨는 게 실행기능 장애예요. 아이들이 계획 짜고 목표 정하고 시간 맞춰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도와준다. 낑낑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할 뿐이에요. 도와준다. 이 경우가 제일 많다. 그런데 여기서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낑낑대는데 엄마가 도와줄까? 그럼 싫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부모의 도움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부모가 도와주는 건 싫은 시기예요. 싫은 시기야.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끝끝내 내가 도와줄 거다. 이런 부모님이 있고 이모 오라고 해서 네가 해라.
또는 친구랑 해라 이런 부모님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더 지혜로운 부모님일까요? 네. 이모 부르거나 친구한테 배워라 이런 부모님이 더 지혜롭죠.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난 애가 아니다. 나 애 취급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뭘 얘기하지 마. 그럼 네가 잘해야지. 나 못해도 엄마가 하는 거 싫다. 애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을 강요하시면 안 돼. 그래 알았다. 나 안 하면 좋지. 또 그렇게 말하면 얄미워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배워라.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하면 하고 싶은 것으로 바꾸면 된다. 의도적으로 속쏘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생각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관계가 더 문제다. 뭐가 불만이냐. 일로 와봐라.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한다. 엄마가 너무 엄마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해달라는 건 안 해준다. 뭘 내가 안 해주냐. 다 해주지. 옷을 안 사준다. 네 옷장에 가득 옷밖에 없다. 유행이 지난 옷은 옷이 아니다. 저건 헝겊이다. 야,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옷은 사지 마라. 이제 부모님들 불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얘기 드리는데, 사실 이제 시중에 학력 파괴자들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책은 또 너무 이제, 드라마틱한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인간이 있냐? 뭐 이런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죠. 마틴 셀리그만. 아주 세계적인. 이분이 긍정심리학 분야를 포함해서 사실은 청소년 분야에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일종의 대한교육의 지원 세력이에요.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입장에 동조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학습 부진 학생 대상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제일 공부 포기할 때죠. 어느 나라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150명 두 그룹을 비교해서 어떻게 가르치는 게 결국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는 방법이냐 하는 거에 관해서 학습 부진 그룹 두 그룹을 비슷한 형편의 이제 비슷한 지역에 사는 애들 두 그룹을 한 그룹은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이렇게 생활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뭐 그냥 생각하기 쉽게 일주일에 3번 학습 부진 선생님을 지원 선생님을 만나는데 한 그룹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어떻게 생활할 거냐,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질 거냐 요것만 가르치고 공부는 일체 안 가르쳤어요. 또 한 그룹은 공부를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초학력 부진 상태에서 대거 이제 벗어나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 애들은 뭐 ARS 수준이네요. 제가 말하고 나서 보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그룹이었어요. 1번 그룹. 왜 그랬을까요? 네. 하여튼 어쩌고 그랬는데 자기 훈련 시킨 애들이 최종 훨씬 더 좋았다. IQ 이렇게 하는 애들보다 지식의 전수보다 자기 훈련이 더 높은 결과를 얻었다. 자기 훈련 뭐 했냐 봤더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지도했고 계획 짜는 거 지도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이런 게 이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회의 시간에 하는 거였지. 학부모님들은 회의 좋으세요? 별로예요?
별로죠. 근데 이제 대안학교들은 회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별학교 10주년, 20주년 때 두 번 다 졸업생 조사를 했었어요. 10주년 때 약간 충격이었는데 별학교에서 자기를 성장시킨 비결은 선생님이었다. X. 선생님들 다 충격에 빠졌는데 별학교에서 자기를 성장시킨 비결은 회의였다. 별학교 시스템이 자기에게 성장을 가져다 줬다. 그 시스템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너에게 성장을 줬냐? 우리가 너를 책임지고 지도한 거 아니냐? 아니다. 자유를 준 것이다. 그래서 10주년 조사 때 약간 선생님들이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다. 왜 선생님이라고 애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충격이었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한 것과 뭐 프로젝트 수업 때 프로젝트 자기네가 세울 수 있게 해준 거, 자기네가 계획하게 하고 자기네가 책임지게 해줄 수 있었던 거 이런 걸 말하고 별학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활동이 밴드부거든요. 청소년계의 특성도 있지만 이제 저희 인기 밴드 그래서 동아리로 별도의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몇 번에 이제 팀이 바뀌었는데 처음엔 반창고 우리 상처받은 인간들의 모임이다. 반창고 붙인 인간들의 모임이다. 반창고였고 두 번째는 사이음 저희가 이제 애매한 애들이 많아서 그 어디에도 없는 사이음이다. 이랬다가 뭐 하여튼 지금은 저희가 뭔가 하여튼 아자라마 무슨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없는 밴드 그래서 아자라마 밴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저희 밴드는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에요. 밴드에서 음악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기술을 밴드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밴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별학교 발표회 때 한번 놀러 와 보세요. 별학교 발표회 밴드부 세곡 네곡 공연할 때 분위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제 축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은사님이나 제 동료 의사들 같이 가면은 자꾸 쳐다보고 카톡 보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밴드부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별학교 밴드는 진정성에 기초한다. 하고 싶은 애들이 한다. 하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워도 뭐 진도가 크게 나가진 않는데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해. 나는 밴드의 보컬이었다. 나는 밴드의 리드 기타였다. 나는 밴드의 드러머였다. 박자, 리듬 크게 안 맞지만 열정적으로 하고 막 헤드뱅잉도 하고 막 이러고 그게 이제 그 밴드의 진정성에 놀라고 음악성이 아니라 진정성에 놀라고 그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준다는 학교의 시스템에 놀라고 세 번째 놀라는 게 분명히 음정 박자 안 맞지만 열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공교육 같은 경우는 내려와 뭐 이럴 텐데 여기는 청중이 밴드에 맞춰서 열광해 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미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분위기다. 이제 부끄럼 없이 자신의 열정을 아이들과 또 청중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약간의 자유와 해방감 이게 자기를 부끄럽지 않게 도와줬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 이제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이제 훌륭한 학습자가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어쨌든 상위 학습자와 일반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1, 2, 3, 4 중에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 4번이에요. EBS에서 실제로 0.1% 다른 학생 어찌 보면 이제 성취를 잘한 아이들의 비밀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자기에 관한 지식의 차이, 복습의 차이, 부모 관계하고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예요. 예. 이게 결국 잘하는 아이들이었다. 3번, 아인슈타인은 이 지식이 가장 알기 어렵다고 했대요. 이게 뭘까요? 답은 4번이에요. 4번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 객관해야 돼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입시 공부 많이 안 했지만 확실히 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자신에 관해서. 우리 하태욱 쌤도 교류하는 썸머힐 졸업생 연구도 있어요. 썸머힐 졸업생들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이 정말 다채롭대요. 교사가 되고 장학사가 되고 목공업자가 되고 자유로운데 썸머힐 졸업생은 썸머힐 졸업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것만은 매우 유의미하게 더 좋았대요. 그게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 그러니까 썸머힐을 졸업하면 학생들이 뭘 배워요? 행복하게 사는 법. 그건 확실하게 배운다. 예. 별학교 다니는 애들은 뭘 확실하게 배우냐면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배워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혼나는 게 아니라 자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 예. 역설적인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자유롭게 하니까 진짜로 하고 하라고 쪼으면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 예.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국영수는 열심히 안 했는지 몰라도 자기에 관해서 매우 잘 알더라. 자기를 잘 이해하더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알더라. 가짜로 살아요? 진짜로 살아요? 진짜로 살더라. 예. 소크라테스는 남을 알라고 했나요? 자신을 알라고 했나요? 자신을 알라고 했다. 이제 아이가 뭔가 다른 삶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아이들의 어쨌든 부모님들 대화체를 조사해 봤더니 이 중에 어떤 말을 거의 안 써요? 이것도 답은 어디에 있죠? 4번이죠. 제일 마지막 거, 암기. 신년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신년학교에서 하는 거 다 외워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삶의 요령, 어떻게 지혜가 생기는지, 예. 비결, 그 다음에 교훈, 이런 거를 더 많이 얘기한대요. 이렇게. 이거는 다 어떻게 하는 특징의 예, 단어들인가요? 생각하게 하는 단어들이에요. 생각하게. 예. 그래서 칭찬 격려만 하고 끝내지 않고 꼭 질문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2명의 졸업생에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질문할 거예요. 어땠냐? 이 학교 졸업하면서 자기 인생에 달라진 게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답을 잘 해주겠죠. 메타인지 얘기도 뭐 여기서 더 드릴 필요가 없는데 꼭 얘기를 드리자면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자녀가 별로 메타인지 발달이 안 된다.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래저래서 신한학교 약간 불만이다 그러면 불만을 제거해주겠다,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생각해보자. 그게 너가 왜 힘든 일인지 무작정 하지 않고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 내 자녀의 상태를 잘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제 제가 여기 신년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세히는 몰라요. 이제 저희가 굉장히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는 계획을 미리 다 짜주질 않아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너무 무기력한 아이들과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학교에 오면 선택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작동 체제여서
저희는 이제 개강 첫 2주는 그런 선택과 참여의 시간들인데, 자기 담임선생님도 정해지지 않고 자기가 정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담임 공약의 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담임선생님들이 나와서 나는 학급을 이렇게 이끌 계획이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뭐 작년 얘기가 안 그렇다. 난 이렇게 할 거다. 그딴 식으로 학생들 막 어떤 선생님이 정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는 매주 떡볶이를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학생을 뇌물로 하지 마라. 하여튼 담임도 선택해야 되고요. 저희는 수업도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수업 선택에 수업 교육과정 구성에 많은 대안학교들이 사실 갈등이 많아요. 아마 여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3분의 1로 해결했어요. 이렇게. 학교 측이 교사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 3분의 1. 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거 정리해와. 본인들끼리 정리해와라. 그래서 3분의 1. 학생회가 원하는 거 3분의 1.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매 학기 게임이라는 과목이 개설돼요. 이렇게. 그래서 PC방 가서 PC방 빌려가지고 1시간 이제 게임하고 온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적 허용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여요. 이렇게. 그렇긴 한데 이제 교육과정도 그냥 3분의 1 법칙으로 해요. 이렇게. 저희도 이제 갈등이 많아가지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내려진 결론인데 그러니까 시간표 대학교처럼 아이들이 다 자기가 짜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또 협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수정 기간도 줘요. 이렇게. 그리고 또 수정 기간 동안 누구누가 거기 지원했는지를 살펴보고 걔가 있으면 나 그거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 힘든 아이랑 약간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계획 짜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별학교를 졸업한 어떤 가족이 가족 여행은 다 그 아이가 계획한대요. 이렇게. 3분의 1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재정의 허락 뭐 이런 거, 계획을 짜는 능력 이런 거 대안학교의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행을 간다 그래도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게 하는 거, 아이들의 목표를 갖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다 이런 게 이제 대안학교에서 더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제 질문이 사춘기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과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그런 과정이 되게 이제 어렵고 애들 의견 다 받아줘야 되냐 애들 하자는 대로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애들이요 다 애들도 느낌이 있잖아요. 억지로 해주는 거는 해준다는 느낌 받을까요? 별로 해준다는 느낌 못 받을까요? 별로 못 받아요. 이렇게.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엄마가 억지로 해줬다. 개짜증이다. 이장이 해줄 거면 기분 좋게 해주지. 애가 아이폰 16 프로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냥 아이폰 15를 사줬다. 그럼 애들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부모님은 사줬다고 생각해요? 안 사줬다고 생각해요? 사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의 대화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들어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상담할 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청소년들은 되게 진정성을 원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 너 뭐 청소년기 때 어려운 거 왜 없냐? 엄마가 다 알지. 그러면 애들이 다 알지라는 말에 되게 개짜증이라 해요. 뭘 다 알아. 엄마도 다 겪었는데 다 이해해.
진짜로 다 이해해? 예. 진짜 진정성 없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안다, 전부 이해한다, 이런 표현은 가증스럽다. 뭐라고 말해야 되냐? 조금 이해한다. 그렇죠. 알 것도 같지만 사실 쉽지 않다. 경청은 찬성이고 공감도 찬성인데 특히 이제 요구나 요청을 들어줄 때 사실 안 들어줘도요. 화는 나지만 일리가 있다 하면은 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게 또 초등학교 때 쓰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청소년기. 노 but yes 대화법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일단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대안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할래? 아니면 요게 있는데 요건 할래? 그럼 애들이 기분 나쁘지만 요건 하겠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겠다. 이런 게 너무 많으면 또 애들이 부모님이랑 살기 싫대요. 이렇게. 우리 부모는 무조건 다 노우다. 서럽다. 그래서 예스 대화법을 또 핸드폰을 바꿔달라. 바꿔주겠다. 예스. 나도 네가 좋은 핸드폰 쓰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이폰 17이 곧 나온다고 한다. 좀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제 애들이 와서 되게 서럽다는 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좋은 거 사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러워요. 그렇지 않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근데 애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부모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대요. 이렇게. 공부는 안 하면서 무슨 좋은 옷을 입어. 이런 말을 자기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부모로서 청소년기의 자녀를 믿고 기다리고 싶은데 얼마 먹가 불안함을 드러내며 재촉하는 자신을 봅니다. 이거는 이 부모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질문을 하신 부모님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모두가 대체로 그렇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되뇌며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만트라를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심리학과는 이제 끝냈지만 로스 그린이라는 분이 아이가 뭘 못할 때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의 잔소리가 효과 없으면 지금의 잔소리는 그만해라. 원인을 알려고 노력해야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꾸 아이한테 너 항상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가끔 그랬다. 너 그렇게 항상 엄마를 속썩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너는 가끔 엄마를 속썩인다.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고요.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은 좀 우리가 이유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유를 알아주면 그 자체로 마음이 풀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속속이던 일을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줄 때다. 내 말을 잘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말은 잘 안 듣지만 뭘 잘하는 게 나아요? 뭐 조합이 좀 마음에 안 드세요? 말도 잘 들으면서
하는 것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들이 가끔은 있지만 대체로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화내지 말고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리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남학생도 그렇고 여학생도 그렇고 물건 정리하기는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학생은 잘할 줄 알았지. 그런데 여학생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는 여학생이 엄마가 폭발했다. 자기도 엄마가 폭발할 말만하다라고 하면 자기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랬더니 무슨 저장 강박 환자의 방이더라고요. 예. 걔가 저장 강박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빨래할 옷을 빨래통에 안 놓고 그냥 자기 방 바닥에 깔아놓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해법을 찾았어요. 잔소리를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떤 해법을 찾았냐면 마루에 빨래통을 큰 드럼통을 사가지고 조그만 빨래통을 목욕탕 욕실 앞에 두지 않고 큰 드럼통을 마루에 놔가지고 빨래를 거기 정말 넣기 쉽게, 예, 그렇게 한 이후로 아이가 훨씬 나아졌어요. 이렇게 같이 해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손님 올 때만 그 큰 빨래통을 방 안으로 집어넣고 손님 안 올 때는 큰 빨래통을 마루 한가운데에 놓으니까 온 식구들이 다 빨래통을 잘 넣더라. 그렇게 해결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제자리 놓기. 이런 거 가지고 아직 잔소리 하시나요? 그거는 다음 생에 맡기셨나요? 다음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싸울 일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 근데 여러 가지 싸울 일이 많은데 그 물건 제자리 놓기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막 너무 싫어져요. 그러니까 남학생 물건 제자리 놓기는 포기한다. 어떤 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습관 못 들였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 습관 들일 수 있냐 물었는데 그러기 어려워요. 특히 부모가 초등학교 때 잡지 못한 습관을 부모가 청소년기 때 그 습관을 잡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애인은 가능해. 애인이 생겨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네 방을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러면 혹시 모를까 그냥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잔소리했는데 고등학생이 돼도 이게 안 되냐? 안 된다. 그냥 그런 건 포기한다. 싸울 일을 줄인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제자리 놓기만큼은 우리 집에서 크는 동안 완성시키겠다. 그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얘를 내보내냐? 다음 사람이 에게 넘긴다. 그래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개입하지 말고 잔소리를 하기로 치자면 그냥 한 가지만 한다. 3개월 동안 이것만 잔소리한다. 그 외에는 안 한다. 이래야 약간 달라질까 말까 한다. 라는 얘기를 드려서 청소년기 때 도움을 주는 큰 방향은 이런 거예요. 아, 이제 엄마 언제까지 엄마 잔소리 듣고 할 거냐? 네가 스스로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대책 없이 할 거냐? 생각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네 입장만 생각하냐? 친구들과 가족 생각 좀 해야지. 그리고 무턱대고 하냐? 생각하고 해야지. 이런 게 이제 큰 방향이에요.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애들은 커가요. 이렇게. 커가니까 방향을 잘 제시하면서 이끌어 주시면 되겠다. 네. 판단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느 모임에 나가시나 봐요. 이렇게. 그 뭐죠? 무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충족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냐. 온실속 화초처럼 자랄까봐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춘기 자녀와 대화법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춘기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 길어요. 또 생각해보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고등학생으로 오는 애들은 3년, 중학생으로 오는 애들은 6년, 좀 길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을 우리가 다시 그리워할 수도 있어요. 사춘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좀 더 빨리, 군대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사춘기라고 난리를 치는 것은 우리 집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확실한 대화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녀들은 훌륭한 아이일 가능성이, 사춘기의 구원투수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구원투수는 아빠다. 네, 아빠는 아니에요. 친구야, 사실 친구. 아빠가 그 전에 나타났어야 돼. 뒤늦게 나타난 아빠가 이제 내가 너를 마크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면은 애들이 왜 이제 나타났냐. 그래서 막 지금부터 친하자. 그래서 막 스킨십하고 애들이 치워라. 그래서 아빠는 상처받는다. 좀 더 일찍 나타났어야 됐다. 엄마가 행복하면 온 나라 행복하다는 맞는 말이다. 사춘기 자녀에 대한 어렵다. 평생 살면서 제일 부모를 미워했던 시절이다. 그리고 원래 안 되는 것들도 있다. 그거는 애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강의하면 아주 지겹게 하는 얘기예요. 뇌의 발달에 차이가 있다. 이성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천천히 발달하고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빨리 발달하는 속도의 갭이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런 거 표로 보여주고 이렇다. 또 호르몬 체제도 청소년기는 더 아이들이 과격하게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 탓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몸의 생리적인 탓이라는 거예요. 생리적인 탓이다. 그래서 중1, 중2 애들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것 자체로 자기도 속상해요. 이렇게. 내 몸이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도 속상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게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텐데, 엄마 나 좀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 K 꼰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 외로울 틈이 있냐? 형제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외롭단 말이야. 그러면은 놀고 자빠졌네. 그래서 이제 K 꼰대는 외롭다고 말하면 그 외로움을 어떤 감정으로 많이 이해하냐면 한가함이라고 이해한다든지. 가만 보니 너 한가하구나. 맨날 스마트폰 하고 지내고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말했더니 학원 한두 개 더 다닐까? 그럼 외롭다는 말이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엄마는 외로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외로울 틈이 없다. 시간은 정말 소중한 거다. 아빠 엄마는 시간 허투루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가 너를 혼내면서도 방바닥을 지금 닦고 있다. 그럼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떤 때, 언제, 뭐가 외롭니라고 얘가 외로워서 뭔가 힘든가 보구나. 어떨 때 외롭냐. 공감하고 질문하고 듣고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겠다. 라고 해야 그 다음 뭐가 의욕이 생긴다. 엄마랑 얘기하고 나면 되게 좋다 이런 거죠. 또 이제 외로움 다음으로
아마 여기 학생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외롭지는 않지만 자신의 존재감 문제로 계속 싸울 수 있어요. 스스로. 내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내 삶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오늘따라 카톡이 하나도 안 와. 이렇게 자녀가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잘 됐네? 공부하기 딱 좋네? K 꼰대 엄마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네. 애들이 설마 나 빼고 연락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소셜 미디어, SNS 이슈는 현재 어느 학교나 다 있고, 대안학교든 일반 학교든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제. 애들이 설마 나만 빼고 연락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것도 잘 됐네? 놀고 쓰잘데없는 얘기 할 텐데 그런 얘기 안 끼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애들한테 연락이 와야지. 안 그러면 불안하단 말이야. 별게 다 불안하네? 학교 가면 또 보잖아? 주말 지나서 또 볼 텐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애들이 나만 빼고 놀까봐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한 일도 많다. 애들 위해 사냐? 너를 위해 사는 거지? 실제로는요, 여학생이 카톡이 안 온다 이런 이유로 자살하고 싶다까지 감정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카톡이 안 온다? 이 시간에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간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날 지금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이 지구상에 아무 존재감이 없으면 쓰레기다? 쓰레기는 둬야 돼요? 치워야 돼요? 치워야 된다? 나 같은 쓰레기는 사라지는 게 낫다? 그래서 옆에 듣던 엄마가 카톡 안 온다고 죽겠다는 이 네 감정의 비약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얘기를 하고, 애는 엄마가 이해 안 간다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정말 많이 싸워요. 이렇게. 그 존재감을 표현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핵인싸죠. 핵인싸. 여러분들 자녀는 인싸인가요? 아싸래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다 인싸를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이제 학교가 애들이 다 인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이제 작동이 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아싸 출신인데 이제 에브리 아싸들이 모여서 이제 에브리 인싸로 바뀌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냐면 수업에서 돋보이게 하거나 학생회에서 돋보이게 하거나 동아리에서 돋보이게 하거나, 그래서 학교의 모임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모임의 어딘가에서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의 존재감을 살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뭔 소리냐, 엄마 아빠한테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기뻐해요. 그건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값이다. 그래서 좀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존재감이 있는 것, 사회적 존재감이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안학교는 뭐 단학교도 마찬가지고 신한학교도 그럴 텐데 아이들의 존재감을 굉장히 빛나게 해주죠.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빛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대안학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 걱정 확실히 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작은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선생님 이름을 불러주고 지나가죠. 근데 공교육에서 존재감 때문에 싸우는 애들은 뭐 지난 공교육 12년 동안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1시간 동안 얘기해 준 적이 아무도 없다. 학교에서는 난 사실 다니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존재다. 그 중에서 존재감을 제일 못 느끼는 애들이 의외의 그룹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요. 공부를 못하는 그 사고 치는 애들도 존재감을 나름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날 너무 자주 부른다. 근데 이 중하위층 애들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있는지도 모를걸요? 여기는 이제 사실 대안학교는
있는지도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격렬한 관계가 오히려 더 이제 힘들 수도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담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어떤 아이가 와서 맨날 와서 사는 게 편한 날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엄마가 뭐래? 옆에서 또 K 꼰대 엄마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안 편하면 세상에 편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대안학교도 보내주지, 뭐도 해주지. 너 하고 싶은 거 너 다 하고 살지 않냐. 그런데 그런 거는 좋지만 마음은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리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응? 마음이야 다 먹기 나름이지. 네가 마음을 그렇게 안 먹으니까 그렇지. 응? 그럼 마음 먹어도 안 되고 또 마음 먹은 만큼 해도 엄마가 만족을 하지 않잖아. 그러면 야 웃기지 마. 그게 마음 먹고 하는 거야? 놀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 꼭 그렇게 죽도록 잘해야 돼? 죽도록 해서 잘해야 돼? 야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사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라 그러냐?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해봐 좀. 그게 쉬우면 내가 왜 안 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야 그런 정도는 다 어려워. 그리고 솔직히 이건 어려운 거에 속하지도 않아. 그래? 이게 어려운 거에 속하지도 않아? 세상이 더 힘들어? 진짜 힘들다. 응? 그래서 여기가 이 명언이에요, 명언. 얘가 와서 딱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힘들기 이전에 그냥 존재 자체가 힘들다. 엄마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할아버지가 부럽다. 할아버지 왜 부럽냐. 할아버지가 8남매 6째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이해하더라. 할아버지 뭐라고 말했냐. 할아버지는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러서 갔더니 얘야 너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꼭 널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다. 꼭 공부 안 해도 된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친구들하고 같이 중학교 가고 싶다. 근데 네가 중학교 이상 다니는 거 우리는 보태줄 수가 없다. 늙어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보태주지 않는 대신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근데 자기는 다 해주는 대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왜? 엄마 아빠가 쳐다본다. 이런 게 이제 요즘 아이들의 약간 그 자체의 이제 부담감이에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힘들어. 남의 기대에 이렇게 말했더니 부모님이 내가 남이냐? 그럼 엄마가 나냐? 그러면 이제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이제 아시아 청소년들의 힘든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모자 일체화라고 부른대요. 모자 일체화. 사실 신나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배우 조종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밤마다 카톡하면서 밤마다 아이랑 카톡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소베 우시오라는 정신과 의사가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이유? 그건 이제 엄마랑 아이가 일체화되면서 엄마의 조정대로 아이가 할 수 없게 되면 그냥 눌러 앉는다. 뭐 근데 약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래요. 헬리콥터 부모도 비슷한 말이고 제가 재작년에 썼는데 작년에 좀 큰 상을 받았는데 그게 괴물 부모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제 아시아 부모님들의 공통된 이슈다. 그래서 신나는 학교 왜 왔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왔다. 나보다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더 많이 얘기한다.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을 이제 애들이 가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최근 한 2, 3년간 심리적 이슈 중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져온 이슈는 이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혹시 외롭지는 않은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지는 않은지, 또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꾸 이제 부모가 신경 쓰이지는 않는지, 내 삶에 자유가 없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물론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주면서 또 살피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또 존재감을 느끼게 그 다음에 부담을 버리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삶을 찾도록 훨씬 도와줄 테니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쭉 대충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부모이신 거 맞죠? 대답이 대체적으로 지금 부모 노릇을 잘하고 또 아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학교를 보내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좋은 부모 커뮤니티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서로 얘기 나누면서 또 도움받고 크는 것도 많아서, 좋은 대안학교들은 좋은 부모 커뮤니티가 꼭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애를 너무 간섭하시기보다 본인들과 재밌게 놀아라. 그런 사이 아이는 잘 커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일단은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강의 듣는 게 쉽지 않죠?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네네. 공감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네. 도저히 공감이 안 될 때는 정말 좋은 질문이죠. 사실 공감, 청소년들하고 공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요번 겨울에도 정말 뭐 사달라는 거 포함해서 늦게 들어오는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한테 공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제가 공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공감 안 하셔도 돼요.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애들한테는 더 애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졸라 공감 안 된대요. 근데 가짜로 공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엄마 굉장히 진정성 있어요.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대박 공감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뒤통수 날리고 아빠한테 이딴 식으로 말했다고 하면서 결국 해줄 것 같이 하다가 안 해주는 이런 야비한 부모가 더 왕짜증이다. 그래서 이제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보려고 내가 지금 노력 중에 있다. 노력 언제 끝나냐. 좀 기다려라. 내가 그걸 허락하는 내 가치관하고 다른데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빠 가치관이 뭐냐. 나 이런 가치관이 있다. 이게 사실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아빠 그런 가치관 가졌냐. 그럼 나 되게 살기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완전 깼겠다. 그랬다. 들어주고 참고 있는 거냐. 내가 노력하고 있다. 알았다. 나 좀 시간을 주겠다. 계속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청소년 대화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막 공수표를 남발하고 공감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공감하는 척 하시기보다는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엄마는 더 이상 어떻게 너한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시간을 달라. 굉장히 개방적인 엄마를 만나서 그 엄마를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연구 조사를 하고 내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게 애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녀와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지금 진심으로 네가 원하는 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네가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볼 노력 중에 있다라는 그 엄마의 태도, 이해하려고 내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을 쓰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애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감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공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지만 이해해 보려고 공감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년학교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아버님 중에 한 분 형식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뭔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아버님들 중에서 네, 네네. 저는 이제 애들하고 그 대화를 깊이 있게 잘 안 해요. 네, 안 한다기보다는 일상의 대화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는 거의 뭐 주먹부터 날아가는 주먹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좀 폭력적인 언어를 써요. 네. 시새끼 너, 이 새끼 말이야. 화를 내면 걔도 굉장히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요. 네, 문제는 갈등이 시작되는데 갈등이 5분도 안 가요. 또만 똑똑하면 야 이마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애들 또 아이고 하면서 금방 화해가 돼요.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반복돼서 아이들은 나의 감정의 표현은 저렇게 표현하는 건 자기들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또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또 화해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네네. 일단은 우리 아버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배워요. 아빠는 잘못하지만 사과하는 인간이야. 훌륭해. 씨. 왜냐하면 사과하지 않는 아버지들의 얘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잘못했지만 사과를 한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아빠가 진심은 그게 아니고 성질이 나쁘다. 진심은 따뜻한데 욱하는 게 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애들이 아빠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많은 아들들은 아빠랑 깊은 얘기를 잘 안 나눠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나누려고 특별히 너무 애를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딸들은 아빠의 의견을 구하는 딸들이 많아요. 이렇게. 딸들은 엄마랑 일상을 나누고 가끔 아빠의 의견을 물어봐요. 아들들은 엄마랑 일상을 나누고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눈치를만 보고 엄마의 지시에 따라 네가 말해보라 할 때만 말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문화가 약간 아버지와 아들은 더 어려운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예. 막 승인의 문화가 이제 더 어려운 문화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빠가 아까 설교하지 않지만 어떤 인생의 팁을 좀 준다 이런 느낌의 아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 요령 잘 가르쳐주고 골 넣는 법, 그 다음에 뭐 만들기 할 때 어떤 이렇게 만들면 잘 만든다 이런 아동기부터 아빠한테는 배울 게 있다라는 게 누적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끔 사춘기가 된 다음에도 아빠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을 때 또 설교 안 하고 잘 가르쳐 주면 애들이 이제 가끔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할 일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정 안 되면 돈으로라도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요것에 해당되는 돈은 아빠가 결정한다. 그런 창구가 돼서 이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아빠랑 잘 못 지내는 애들은 회사에서 상사하고도 잘 못 지내요.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다루는 법은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용돈을 더 가져가려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아부 떨어야 돼. 매번은 아니지만 용돈 탈 때는 아부를 떨어야 돼. 그럼 이제 용돈을 타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 법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빠랑 사춘기 때 대화할 창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대화할 창구를 만드는 최근에 많은 방법이 뭐냐면 정기 가족 회의예요. 저도 이제 정기 가족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 큰애 중학생 때부터 일단 한 달에 몇째 주는 약속하지 말고 가족과 다 밥을 먹는다. 이 가족과 밥을 먹는데 아빠가 훈화를 한다. 단 훈화는 길지 않다. 그리고 이 훈화에 참여하면 용돈이 오른다. 훈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용돈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일 권장해드리는 게 가족회의. 그냥 가족회의에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가족회의에서 아빠가 훈화하면서 체크만 하면 애들이 용돈 필요 없다, 안 하겠다 이러니까 체크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잘했냐 못했냐, 이건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안 하고 아빠는 주로 스포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아빠의 관심. 아빠는 요즘 이런 게 관심이다. 아빠는 요즘 이런 게 관심이다. 아빠의 관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미없게 얘기해야 돼요? 재밌게 얘기해야 돼요? 재밌게. 그러니까 아빠가 청소년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유머와 위트예요. 유머와 위트. 유머와 위트가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령과 삶의 팁을 주고 정 안 되면 돈을 준다. 아빠는 사회를 나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만이신 것 같아요. 뭔가. 네. 아, 그러셔요? 네. 아, 네, 그럼요. 제가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유아기 때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아, 너무 훌륭한 아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조금 줄어들잖아요. 네, 당연히 줄어들죠.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유아기처럼 똑같이 저한테 스킨십을 하고 그러고 남자애들도 여자애들 똑같이. 네, 네. 이게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럼요. 잘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결핍이나 단점들을 많이 입은 노트를 네. 화장실 가서 뭘 못했다든가 정리 못했다든가 네. 아빠도 그러잖아. 그럼 제가 네. 너도 가자 야 이렇게 아, 네, 좋네요. 그냥 같이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설교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야, 나도 인간인데 뭐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는 모습으로 그냥 대화가 그냥 네. 그 정도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아버님에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아버님들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일찍 망해가지고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아버님이랑 살질 않았어요. 계속 떨어져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게 잘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서 마침 제가 레지던트 때 아버지 연구 프로젝트가 딱 있어서 그걸 이제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에 관한 동양 문헌은 거의 안 읽었고 아버지에 관한 논문을 거의 뭐 한 100편 이상 읽고 이제 노경선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분하고 아버지에 관한 논문 특히 중학생과 아버지 사이에 관한 논문을 쓰고 뭐 이제 책도 낼 만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
품성이 좋은, 성품이 좋은, 용감한 그런 보통의 괜찮은 아들은 어떤 아버지의 덕성이 만드느냐, 그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양쪽 막 설문지에서 양쪽으로 논문 쓴 것도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인터뷰해서 한 연구도 있는데, 용기 있는 건강한 아들을 만드는 제일 큰 덕목은 아버지의 자상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상함. 엄격함이 아니라.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비겁한 아들이 엄청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용기 없는 맨날 혼나는 비겁한 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덕성은 자상함이다. 따뜻함, 자상함. 이제 우리는 다 무뚝뚝함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연구의 슬픔은 뭐냐면 아버지 연구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50대 남성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조사한 논문이 있어요. 논문을 봤더니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다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1번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2번 술 드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 3번 좋은 분이었던 것 같다. 대화는 못 해봤지만. 그게 우리나라 50대 남성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이제 인상이었어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아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가져야 될 덕성은 첫 번째가 자상함이고, 두 번째가 또 엄격하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두 번째가 관대함과 용서예요. 다 아이들이 용서하는 거, 친구와 화해하는 거 이런 거를 엄마한테 많이 배웠냐, 아빠한테 많이 배웠냐 물어보면 다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날 용서한 것이 내가 친구를 용서하는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혼내는 게 무서워요? 아버지가 혼내는 게 무서워요? 아버지가 혼내는 게 더 무섭다고 하는데 그 무섭게 혼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줬다. 이 용서받은 경험이 이제 아이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갖게 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놀았던 경험이 많고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수학도 더 잘하고 더 도덕적이고, 그래서 약간 컨트로버시얼한 논문이긴 하지만 수학 지능은 엄마한테 와요, 아빠한테 와요? 아빠한테 온다, 이런 연구가 많아요. 이렇게. 도덕 지능과 수학 지능. 수학을 못하면 지금 아빠가 안 놀아줬다. 왜 서양에서는 수학 지능과 아빠를 연결하냐? 어렸을 때부터 승부를 하고 수와 관련된 활동을 이제 엄마랑 더 많이 하고 아빠랑 더 많이 하고 경쟁 관련된 엄마랑은 돌봄 활동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법과 도덕과 이런 수와 관련된 셈과 관련된 지능은 다 아버지한테 배웠다. 이런 약간 서양 문화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자녀 때 엄마는 어차피 싸울 것으로 예상해요. 엄마는 지랄될 거다. 마지막 보루가 아빠다. 아빠는 뭐라고 말은 많이 안 하겠지만 나를 이해할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아버지에 관해서 약간 마지막 보루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 보루로 있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빠는 긴 잔소리 안 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해주실 거다. 아빠는 엄마가 지랄대지만 뒤에서 뒷돈을 몰래 대줄지도 모른다. 내가 밴드에서 기타 산다고 그랬는데 엄마 절대 안 된다. 또 기타나 배우고 기타 사달라고 해라. 근데 아빠한테 말했더니 잘 치고 싶냐? 네, 사자. 아빠는 이러더라. 이런 역할을 이제
해주셔서 아빠가 자기 인생의 큰 힘이 됐다. 그런 편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자녀에게? 아빠랑 대화한 게 큰 도움이 됐다. 아빠가 그때 지원해 준 게 큰 도움이 됐다. 큰 힘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어떤 거보다 막 삶이 되게 보람스럽고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러는데 요즘 아들들이 잘 그런 말을 안 하고 또 편지를 써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서 저는 이제 아예 그냥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어버이날 편지를 쓰는 게 규칙이다. 그런데 지금 손편지를 써서 이제 주는데 아들들이 하여튼 여태까지는 다행히 그래도 이제 좋은 내용으로 받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손편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 손편지를 쓰도록 했다. 그래서 손편지를 딱 썼는데 이제 아이가 굉장히 사이가 더 나빠졌다. 그래서 왜 나빠졌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이의 손편지를 보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글씨냐. 그래서 아이가 달라. 돌려달라. 이러고 됐다. 이러는데 이제 아이들의 진심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얘기 들어서 아이한테 손편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의 글씨를 보고 여러분들이 또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글씨를 봐야 돼요? 마음을 봐야 돼요? 야, 요즘 손편지 써주는 아들 세상에 진짜 없대는데 고맙다 이러셔야지. 쓴 건 좋은데 글씨는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꼰대다. 네, 하여튼 오늘 졸업식 포함해서 또 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제가 11시까지 부탁받았거든요. 3분 지났는데 행복한 청소년 자녀들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도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